광장에 가가지고 저 광화문 광장 가서 무슨 나라가 이러냐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또 풍장 말고 조장이라는 풍속도 있어요. 조장은 절 뒤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독수리들에게 이렇게 몸을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몸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의식을 하고 스님들이 연부를 하고 거기에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뼈를 다 이렇게 왜 돼지나 소 해서 이렇게 백정 그걸 백정이라고 하니까 느낌 좀 이상하네, 그죠? 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해가지고 뼈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 따로 뼈 따로 다 분리해가지고 그거를 새한테 던져주는 거야. 그럼 독수리가 그걸 맛있게 먹어. 이것도 좀 이상하네. 너무, 저 이런 말 하려고 여기 선 건 아닌데. 이게 우리 문화는 안 맞는데,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것도, 이렇게 가진 사람, 부자들이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에 스님한테 기도를 맡겨야죠. 그것도 하시는 분 있어. 따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라는 내가 죽으면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풍장을 해주세요. 초장을 해주세요. 나는 그게 소원인 것처럼 유언이에요. 유언.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의 사람이라면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고 피로써 먹물로 삼아서 사경을 하는데 한 장, 두 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혈서 그냥 한 장, 혈서만 해도 피 한 방울 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 나 한번 혈서 써볼라 했거든. 출가하기 전에 내가 출가한다면서 이렇게 여기 좀 찢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얼마나 아프든지 하다 보다가 이거 이런 정신으로 무슨 출가를 하냐 이러면서 나 혼자 이거 참 그랬는데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미친 사람 되기가 쉽습니다.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 무덤 공동묘지에서 수행하는 것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수행하면 안 돼요. 부처님 인도에는 수행자들이 특히 가섭존자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을 공동묘지 옆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냥 나무 밑에서 공동묘지 나무 밑에 그러니까 집 없이 거기서 계속 수행한 거예요. 거기 인도 같은 데는 죽으면 매장을 하지 않고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은 숲에 가져가가지고 시체를 가져가서 던져요. 유명한 바라나시 그 장례 치르는 거 여러분들 텔레비 한 번씩 봤죠? 그 겐지스 강이 막 흘러가면 겐지스 강 옆에 그 화장터가 있어. 불을 막 태워가지고 그걸 뼈를 뿌려요. 아니 그게 이제 우리는 그 앞에서 왔다 갔다 저 위에는 가서 제사 지내고 막 그래. 위에는 그 바람은 승려들이 나와가지고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향 들고 위 하면서 무슨 연불 샤블라 하면서 연불을 막 하면서 가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아침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심지어 물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를 한 500m도 아니야. 300m만 쭉 내려가면 그 옆에 바로 화장터가 있는데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작으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깔끔하니까 화장이 다 되려면 나무도 많이 들어가지만 얼만큼 들어가냐면 됐다 많이 들어가요. 그냥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두 시간 해서 사람 몸이 다 화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하잖아요. 2시, 3시 하면 그 밤 12시, 새벽 2시, 3시 돼야지 화장이 다 돼. 아니, 저기 가면, 하늘공원 가면 2시간이면 됩니다만, 그거는 이제 가스니까. 나무로 이렇게 태우면 10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거기서 그 바라나시에서 거기 10시간 이상 하냐고. 아니라고. 대충 끄슬리고 강에다 버려. 우리가 볼 땐 버리는 거지. 강에다 띄워.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잘 안 그러지만 그 밑에까지 잘 안 내려가니까 예전에는 이제 거의 우리도 이제 바나나시 가면 강 배를 띄워가지고 강을 왔다 갔다 유람선 하듯이 유람하거든요. 그럼 나는 보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난 몇 번 갔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더라고. 근데 전에 갔던 분들은 항상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까지 가다 보면 시체가 둥둥둥 떠가지고 있다. 그래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다 타지 않은 시체를 강물에 띄워 보내는 그거를 바라나시 근처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멀리 있는 사람도 나 유언으로 거기에다가 그렇게 장례를 지내주세요. 이게 유언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 못 해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했다 여기다 하면 시체 유기죄가 돼. 여기 시체 유기해가지고 여러분들 감옥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는 옛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숲에다가 버렸다니까 좀 그렇지만 숲에다 이렇게 던지나 버리나 이제 던졌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스님이 가섭존자 같은 스님이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냄새 나고 해골이고 뭐 구덕이고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거기서 수행하는 걸 부처님도 으뜸으로 쳤어요. 제일 잘 수행한다, 열심히 수행한다 하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피부로 종이로 삼고 뼈로서 불로 삼고 핏물로 먹으로 삼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사경하는 것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정신이면. 그리고 우리나라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와 비슷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내가 이 정도 정신력 가지고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면 공동묘지조차도 가서 앉아서 자선을 하면 그네들은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인생 무상을 깨닫고 사람은 죽는 거구나. 피부가 이렇게 되고 뼈가 이렇게 되고 피고름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동묘지 딱 저녁에 딱 생각하면 귀신 나올까 봐. 귀신 혹시 견설이 고향처럼 묘지가 팍 열리면서 귀신이 숑 할까 봐. 근데 그런 귀신에 대한 이런 것 있잖아요. 섬뜩섬뜩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체를 손보는 사람조차 힘들어요. 우리 그 인도 아까 말한 티베트의 그분들은 수행자가들이 그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체실에서 시체 닦고 하시는 분들 맨날 저녁마다 술로 밤을 지새우고 막 그래. 너무 그걸 이제 그 시체의 에너지나 뭐 이런 우리나라 마음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그런 일 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기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그 일을 하면 의식이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역시 공동묘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역시 이런 것을 하면 성스럽게 여기지 않고 변태로 여기거나 비정상적으로 여기는데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볼까 하면 처음에는 그래도 성스러운 마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이상한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정진을 할 때 정진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위험, 어려움, 고행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편한 직업을 갖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그리고 내가 쓰는 소비하는 물품이 넉넉하기를 다 바라죠. 누구나 다 바라요.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해. 아니 사실은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낮에 해가 쨍쨍하고 여러분 건물 안에 있으니까 해가 쨍쨍해도 별 모르지. 만약에 여러분들 여름 같은데 4월달 5월달 같은데 해가 쨍쨍한 11시 뭐 이렇게 오후 2시 밖에 있어봐요. 쨍쨍해서 너무 힘들거든요. 자연 환경이 낮이 쨍쨍할 땐 너무 힘들고 또 밤에는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름밤에는 괜찮지만 겨울밤에는 밖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얼어 죽어요. 겨울밤에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에는 태풍 한 번씩 불지, 겨울에는 완전히 눈 몰아치고 영하 몇십 도 막 떨어지고 막 이러지. 자연 환경이 사실 혹독해요.
자율환경이 우리에게 친화적이지 않아 사실. 오늘 같은 날씨는 참 좋죠. 그런데 좋은 날도 있지만 자연환경이 굉장히 극복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로병사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돌아가시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 태어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생사가 우리는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마치 태풍이 불거나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태어날 때 눈보라 치고 죽을 때 눈보라 치고 막 이러는 거죠. 또 살면서 병들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싸움. 이게 인간관계가 날 한 번씩 힘들게 해요. 예, 부부관계가 평탄한 사람, 수십 년 살면서 평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탄하면 이상한 거지. 기계도 아니고. 부부관계는 분명히 고비를 넘겨요. 고행을 겪어야 될 게 필요하다는 거. 내 살점을 때리는 그런 고통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점을 때리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겠다라면 헤어지는 거지 뭐. 이제 너랑 나랑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안 보면 돼. 헤어지는 거지. 인간관계의 고통,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고통 반드시 생겨요. 재물도 평생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몇 번의 위기는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재물도. 누구는 굉장히 심하게 생기고 누구는 덜 생기고 덜 생긴다 하더라도 형제가 또 나한테 달라고 그래. 또 주변에 누군가가 재물 고통으로 나한테 사기를 치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거나 이런. 그래서 재물로 고행을 겪는 일들이 소유물로 반드시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건강도 반드시 생기게 돼요. 건강에 대한 고행을 극복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죠. 암에 걸리거나 감기 걸리거나 코로나 걸리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몸에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나서 이제 몸이 부러지거나 뭐 하거나 평생 건강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당하다가 뭐 하거나 아니면 산에 가서 이렇게 갔다가 떨어질라 하거나 어쨌든 신체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은 항상 누구나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죽음에 대한 위협이 우리를 항상 싸고 있죠. 이미 돌아가신 우리 이무심 영가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전에는 정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스님 저는 절에 좀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그냥 한 번씩 와가지고 스님 기도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20분만 딱 하면 안 될까요? 108배가 사실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선생님 36배 하면 딱 너무 좋을 것 같아. 36배 하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108배 할 때는 뭐 짝 얼마 안 되지만 막상 또 맨날 하려면 야 이거 너무 많다 이러면서 어떤 때는 막 그래. 그러나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런 거 극복해야 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게 돼요. 사람마다 평관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평관이 바로 이런 커다란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커다란 큰 산이 눈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이걸 넘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돼요. 12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반드시 생겨요. 월 중에 12달 중에 한 월은 반드시 생기고 12일 중에 한 일은 반드시 생기는데 제일 큰 거는 12년에 한 번 생기는 것이 반드시 있죠. 이 큰 산을 한 번씩 마주하게 돼.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워낙 힘드니까 큰 산이 와도 별로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누구한테나 다 오는 거예요. 마치 겨울에 눈보라치는 날이 반드시 있듯이 사람마다 겨울에 눈보라치는 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편인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생각이 마음이 복잡할 때가 반드시 와요. 몸이 아파서 마음이 복잡할 수 있고 사람과 싸워서 마음이 복잡할 수 있고 취업이 안 돼서 마음이 복잡할 수가 있고 마음이 복잡한 12년에 한 번씩 꼭 오게 돼요. 반드시. 자, 이런 것들을 겪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편하게 그냥 살고 싶어. 내 인생 그냥 좀 쉽게 살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는 이 험난한 인생을 이렇게 잘 건너가기는 어렵고요. 힘들더라도
세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세게 내가 극복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거기에 준해서 힘들어도 내가 오늘은 하루 종일 할 수 있지. 그래서 시간을 딱 잡고 한 5시간 잡고 이렇게 10시 와가지고 오후 3시까지 세게 한번 해봐야죠. 오늘. 힘들죠. 5시간씩 6시간씩. 철야정진 저녁에 7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3시 5시까지 밤새 10시간 동안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한 번씩 내가 그렇게 꼭 해야지 라는 그런 결정된 마음, 굳은 마음이 평간을 극복하는 것이 돼요. 이런 인간관계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죽음 이런 위험을 하나씩 상쇄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번에 이제 대선에 윤석열 거사님이 당선됐어요. 축하해요, 정말. 정말 국정 운영을 잘 다스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낙선이 되고 하는 것들도 이런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당, 야당 이렇게 있으면 야당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면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자. 키워드를. 기득권, 언론, 검찰, 검언이죠. 기득권이고 또 뭐 이번엔 캐릭터가 좀 인물이 독특했어요. 만약에 여기가 이재명이 아니고 이낙연이 나오고 여기가 홍준표 나오면 캐릭터가 별 관심이 없어. 캐릭터보다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이번에는 특이하게 인물이 참 독특해요. 두 분 다. 그래가지고 인물이 이재명 인물 많이 부각됐고 윤석열 인물도 많이 부각이 됐죠. 이번에는 성별도 부각이 됐어요. 성별. 그리고 세대. 여기는 60대 이상, 70대, 80대까지 이쪽에 투표를 많이 했고 이쪽은 20대부터 20, 30대, 40대, 50대는 이쪽 여당 쪽에 투표를 더 많이 했어요. 훨씬 많이 했죠. 성별에는 40대, 50대, 60대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성별이 특이하게 20대 성별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대남 이래가지고 이쪽 야당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엄청 이대남을 띄워주고 성 갈라치기를 해서 이대남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여자들한테 계속 밀렸거든. 이제 10대, 20대는 남자보가 좀 본래 남자가 삐리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40대, 50대, 60대 여성분들 많은데 결혼 다 했어서 거사님하고 살잖아. 엉성하지 않아요? 정말 엉성해요. 남자는 진짜 엉성한 게 남자예요. 근데 그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남자들은 와일드해야 되고 사냥하러 다니고 뭐 싸움박질을 하고 해야지 남자가 힘이 딱 나오고 그러는데 틀어박혀서 앉아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남자의 그런 게 안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페미니즘 이런 것식으로 얘기를 해서 남성들의 그런 불만을 크게 자극해서 20대 이대남들이 크게 야권에 이제 한 70% 정도가 거의 몰표해주기 그랬어요. 이대남들은 이번에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쪽 야당에 거의 몰표하다시피 했는데요. 여성들은 본래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요. 특히 20대는 아무 별 관심 없어. 정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여성들이 불편하게 되고 또 여성의 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여성들이 이쪽으로 또 투표를 너무 많이 했죠. 반대로. 이재명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성들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지역도 있죠. 지역도 이쪽 동서로가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이 완전히 패가 갈렸어요. 그건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또 생각을 쭉 해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그 지역이 특이한 지역들이 있더라. 이번에 참 놀라운 현상,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 당선과 낙선을 좌우한 거는 의외의 지역이에요. 경상도, 전라도 여기에서 등락을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등락을 결정한 거는 이건 맨날 그랬잖아. 경상도, 전라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울산이 좀 달라졌지. 울산하고 부산이 약간 달라졌어요. 울산, 부산이 여당에게 표를 준 것 같지 않고요. 내가 생각할 땐 여당에게 표를 준 게 아니라 이재명에게 표를 줬어요. 30대, 40대, 50대 남자, 여성, 40대, 50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민주화를 이뤄낸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이 계속 지속되면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인물됨에 대해서 각자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도 거의 37%? 어떤 지역은 40% 넘게 이재명에게 해줬고, 울산 지역도 신기하게 북구 같은 데는 오히려 0.1% 더 많았어. 우리 중구는 37% 줬더라고. 그리고 남구 38% 주고, 그 동구 40% 넘게 주고, 그러니까 평균 40%를 이제 그 이재명에게 줬어요. 정말 특이하죠. 반면에 전라도는 전혀 일도 피도 눈물도 없다 여기는 정말.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이쪽에 윤석열의 캐릭터가 워낙 독특하고 특이했기 때문에 전라도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등락을 좌우한 거는 전라도 경상도이기보다는 오히려 강남 3구가 등락을 좌우했어요. 네, 서울의 강남 3구 하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여기를 얘기하는데요. 강남구는 7대2예요. 7대3이었어요. 70%를 윤석열에게 줬죠. 강남 3구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서울의 5분의 2 정도 좀 차지를 해요. 그게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서초구가 32, 70, 68, 32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차이가 심했는데요.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야 뭐 본래 그렇다 하지만 도대체 강남 3구는 왜 줬을까? 왜 역대 가장 심할 정도로 세게 달라졌거든요. 왜 저럴까? 생각을 왜 그랬을까요? 집값 때문에 그렇다. 이재명이 되면 집값이 상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재명은 엄청 똑똑하게 정책을 써서 촘촘하게 써가지고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집값을 잡고, 집값이 약간 내려가겠죠? 집값을 잡는다라는 것은 집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상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집은 어떻게 하겠다. 그걸 민영화하지 않고, 뭐 대장동 했듯이 민영화하지 않고 뭐 하겠다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제일 이번에 집값이 상승하면서 제일 수혜를 본 곳은 강남 3구가 2배씩 올랐으니까 제일 수혜를 받는데도 더 오르길 바라는 것 같아. 서울의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분석할 때는 그래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보면 성별 문제, 기득권, 검찰, 그리고 이쪽에는 이재명이 좀 화전민 출신이잖아. 화전민 출신인데다가 민변 출신이라고. 화전민 출신, 민변 출신 강남 3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윤석열 거사님은 아버지가 교수님이시고 집안이 훌륭하시고 일찍 검사해서 일찍 기득권에 들어가서 기득권하고 함께 있었고요. 내 편이지, 강남 3구 입장에서는. 근데 경상도, 전라도는 이런 거 저거 따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지역주의하고 성별하고 나이하고 뭐 이런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기득권이면서 이재명을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대이면서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30대이면서 윤석열 찍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교차되는 거죠. 서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어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고 영향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하셨어요. 어제 담화문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어요. 아주 발전적으로 멋있게 잘 하시더라고. 어제 이렇게 그 발표하시고 이렇게 기자들이 날카롭게 질문도 했거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하지 않고 대국민 화합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늘 하셨으니까 정말 그래 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당락을 이렇게 좌우하게 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신 이무식 영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무식 영가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3년 지나서 어딘가 환생하셨겠지. 근데 돌아가신 그때쯤 49제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살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저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내가 거짓말을 했어. 제가 이제 오늘 죽어요. 그러면 오늘 죽어서 다음에 뭘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나도 이런 영향들이 있겠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거라고. 황산 스님 하면 승려, 황산 스님 하면 떡, 전현 스님 하면 맨날 강의, 황산 스님 하면 거짓말, 누구는 거짓말이라고 맨날 하겠지. 황산 스님 하면 뚱뚱해, 황산 스님 하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막 있을 텐데요. 누구는 선호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제 염라대왕이 선호하고 염라대왕이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염라대왕이 선호하는 그런 것이 내가 그런 키워드가 많으면 염라대왕이 이놈 괜찮은 걸? 그래 너 극락가 이렇게 하고 염라대왕이 볼 때 이놈 너무 못됐다 하면 이놈 지옥 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제 아무리 내가 평생을 여러분들한테 헌신하고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막 얘기하려고 해도 나한테 드러나지 않은 단점이 있어. 진짜가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내 속에서는 재물밖에 몰라. 내 속에서는 사람을 너무 깔봐. 말은 여러분들한테 늘 웃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존중해주지만 속으로는 저 등실 벌러지들 아우 세상에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있는 게 짜증나 이러면서 내 속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뭐랄까 이렇게 암한 이런 것이 너무 세고 자존심 너무 강하고 드러내지 않았지만 드러내는 건 맨날 웃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착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는 이런 것이 쑥 있다면 염라대왕은 점수를 어떻게 줄까요? 결과는 여러분들도 알죠. 겉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다. 자, 황산 스님은 극락세계 반드시 간 줄 알았더니 지옥에서 만났네? 스님 왜 여기 있어? 스님 나 여기 있는지 몰랐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만났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번에는 뭐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장동이다 뭐 김부선이다 이런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뭐 개인의 어떤 능력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제대로 행정가 이런 걸로 많이 덮여졌고 윤석열의 뭐 이렇게 인간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다리 쩍 벌리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의자에다 막 다리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좀 무식해 보인다 이런 거 이제 토론 잘못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다른 이재명에 대한 반감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큰 것들이 그것들을 이제 감싸주고 그런 것들을 없애게 해주고 결국은 당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딱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래 하는데 우리가 이런 평관들 어려움들을 꼭 극복해 가면서 힘들지만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얘기 듣는 게 기도하렀다가 이렇게 스님은 천도나 좀 해주실 것이지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그래 하도 앉아서 들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거는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게 힘들죠. 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선을 통해서 이번에 긍정적인 것도 많이 봤어요. 윤석열이 돼서
뭐 우리가 전두환 시절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도 뭐 어쨌든 다 경험하고 해서 민주화가 됐고 그랬습니다. 이재명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이제부터 판결을 내겠죠. 아직까지 이분이 뭐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지만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는 이제부터 판결이 날 거예요. 이제 어려움에 직면했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고 본인의 실력이 이제 나타나겠죠. 대통령이 돼서 실력이 나타나는 것은 가짜 실력이에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저 깊은 계곡에 떨어졌는데 저 깊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절벽에서 어떻게 올라오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이 5년 후에 어떤 선택을 해서 올라오면 역시 사람이 다르구나 하면서 찍는 거고, 지금 여기 이제 윤석열은 칼자를 주었으니 칼을 잘 쓰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반대했던 사람들도 칼을 잘 쓰면 그러면 다시 지지로 돌아설 수 있죠.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불안했던 거는 칼자를 줬는데 함부로 막 쓸까봐 이제 함부로 막 쓰다가 괜히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나라를 망칠까봐 그러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잘 써서 나라를 살리고 많은 사람이 이익되게 하면 그러면 저라도 다시 윤석열 너무 존경스러워요. 옛날에 내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라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오늘 이문식 영가님도 극락왕생 꼭 하시길 기원합니다. 영가님에게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